지금보다 100배는 더 멋진 세상이 열린다. 손끝 하나로 모든 정보를 지배하는 멀티미디어 세상을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습니다. 손끝에서 손끝으로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멀티미디어의 삼성전자. 이곳은 이름난 경치와 유명한 음악의 도시. 아름다운 장소와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다. 고전적인 것에서부터 현대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과거를 보존하고 미래를 정의하는 사회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약 640km, 산디에고에서 북쪽으로 약 200km 떨어져 있는 로스앤젤레스 도시권은 태평양의 백사장으로부터 약 100km가량 내륙으로 들어가면 우뚝 솟은 샌 베르나르디노와 샌 제신토 산기슭까지 이른다. 5개 주로 구성된 이 지역은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 베르나르디노, 벤츄라와 로스앤젤레스 주를 포함하며 8,800평방킬로미터에 이른다. 12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거대한 로스앤젤레스의 인구는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를 제외하면 미국 최대의 인구 밀도다. 광대한 이곳 도시를 보느라면 아름다운 목가적인 풍경에 매료된다. 사시나무와 플라타너스가 자라는 매우 넓은 계곡 사이로 아름다운 강이 흘렀다. 이것은 이안 포르톨라 원정대 기록원 크레스피 신부가 1769년 캘리포니아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목격한 풍경을 묘사하단 말이다. 포르톨라 원정대는 오늘날의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던 최초의 스페인 군대였다. 스페인은 캘리포니아 전역에 걸쳐 그들의 기독교 전도 체제를 구축하여 식민지 지배를 강화하고 무역 통로를 보호했으며 현지 인디언에게는 기독교를 전파했다. 21개의 캘리포니아 전도회 가운데 2개는 로스앤젤레스에 세워졌다. 첫 번째 산 가브리엘 아치엔젤은 1771년에 주니페로 세라 신부에 의해 설립된 전도회다. 전도회관 담장 안에서는 회색의 장포를 걸친 프란시스코회 수도사들이 벽돌 통 속에서 비누를 만들고 소가죽을 무드질에 수출했다.
전도회관에 물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수도관도 만들어졌다. 산 가브리엘 전도회는 곧 전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가장 부유한 전도회가 됐다. 1797년에 페레민 라수엔 신부는 산페르난도 레이 데 에스파나를 세웠다. 한때는 산페르난도 계곡의 모든 토지가 이 전도회의 소유였던 적도 있었다. 전도 사업 이외에도 스페인은 이곳에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했다. 엘 푸에블로 데 로스앤젤레스 주의 사적공원 관리자인 진 브루스 플레이 얘기를 들어보자. 캘리포니아주의 총독으로 임명됐던 펠리프 데네브는 1781년에 푸에블로를 발견하고 이곳을 엘 푸에블로 데 라스 레나스 데 로스앤젤레스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 말은 본스 세우 클리오 강둑 위에 사는 천사들의 여왕 시대라는 뜻이지요. 이 푸에블로는 11가구의 22명의 성인 남녀와 22명의 어린 아이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이 주민들은 스페인 사람, 흑인, 아메리카 원주민 등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푸에블로 초창기에 살았던 이 44명의 이름은 현재 올리베라 거리 근처의 이명판 위에 새겨져 있다. 올리베라 거리는 여기 엘 푸에블로 데 로스앤젤레스 사적공원이 보존하고 있는 역사의 한 부분이다. 지금도 여전히 복잡한 올리베라 거리는 1930년에 시장으로 변모했다. 관광객들은 조약돌로 된 거리를 거닐다가 멕시코에서 수입 기념품을 사기도 하고 진짜 멕시코 음식을 먹기도 한다. 올리베라 거리를 따라가다 보면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오래된 집인 아빌라 오도비를 볼 수 있다. 1818년경에 건축된 이 초기 캘리포니아 가옥은 전형적인 푸에블로 가정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올리베라 거리의 남쪽 끝에는 쇼핑센터가 있는데 이곳은 초창기에 푸에블로에서 중심지 역할을 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쇼핑센터입니다. 현재의 교회는 1818년과 1822년 사이에 세워졌어요. 아마 오늘날의 쇼핑센터는 1825년에 건립됐거나 그 무렵에 지어졌을 겁니다. 약 1870년경에 멕시코 지배하에 마지막 총독이었던 피오 피코는 산 페르디난도의 계곡에 있었던 자신의 막대한 사유지를 팔아서 이 도시에서는 처음으로 가장 품위 있는 호텔이었던 피코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이 호텔은 1869년과 1870년 사이에 지어졌는데 이곳은 3층으로 된 최초의 건물이기도 했고 숙박시설로는 매우 우아한 곳이기도 했지요. 피코 하우스의 맞은편엔 메르세드 극장이 있는데 이곳은 도시에서 연극 공연을 하기 위해서 최초로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이 극장은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최초의 공연장이었지요. 쇼핑센터 근처에서는 최초의 소방서를 볼 수 있는데 소방대원들은 대개가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이 공원이 역사공원이라는 그 본래의 목적에 걸맞게 푸에블로의 성장과 그 변천 과정을 지금의 도시인들에게 충실히 전해주었으면 하는 겁니다. 푸에블로 공원은 스페인 설립자들이 이 도시에 미쳤던 막대한 영향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근처의 차이나타운은 그것과는 대조적인 문화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남북 캘리포니아를 형성한 인종의 다양성을 전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민 온 사람들은 이 도시의 풍부한 문화적 특징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각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로스앤젤레스는 최근 들어 문화적 전성기를 맞이했다.
로스앤젤레스의 발전된 모습은 LA가 도시화되지 않은 촌구석이라는 오명을 싣고 있다. 활기를 되찾은 로스앤젤레스 번화가에 의해 그런 오명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로스앤젤레스는 정치적, 문화적, 상업적 중심지로서 변신했다. 로스앤젤레스 시청 건물의 우아함은 유명하다. 아마도 전 미국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시청일 것이다. 1929년에 세워진 이 시청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텔레비전 쇼와 영화에서 수없이 등장해왔다. 이 도시의 문화적 중심지인 뮤직센터는 시청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다. 도로시 샹들러 파빌리온을 포함하고 있는 이 4천만 달러짜리 복합 건물에서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시빅 라이트 오페라, 제프리 발레단이 공연을 가진다. 모션 픽처 아카데미는 이곳에서 매년 오스카상 시상식을 개최하기도 한다. 아만선 극장이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연극을 다루는 반면 그보다 작은 마크 테이퍼 포럼은 전통적인 작품뿐만 아니라 실험극도 다루고 있다. 현대시각예술은 현대예술박물관이나 모카에서 전시되고 있다. 모카는 2개의 주요 전시관에서 현대시각예술 및 환경예술 작품에 관해 번갈아가며 국제적인 전시회를 개최한다. 하버 프리웨이 서쪽에는 전시공원과 로스앤젤레스 콜로세움이 있다. 이 콜로세움은 1932년 올림픽 경기를 위해서 건립됐던 것이다. 그 당시 하계올림픽 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른 덕분에 로스앤젤레스와 콜로세움에서 1984년 다시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었다. 아름다운 장미 정원이 공원을 에워싸고 있는 콜로세움의 북쪽은 이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다. 캘리포니아 과학 및 산업박물관에서는 항공기술과 항공학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며 로스앤젤레스 국립자연역사박물관은 전 세계로부터 보내져 오는 포유동물 조류 박제 전시물을 소장하고 있다. 전시공원 근처에는 담장 넝쿨로 뒤덮인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캠퍼스가 있다. 이 대학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우수한 스포츠 전통으로 유명하다. 이 파사데나 고속도로는 1940년 12월 30일 이 도시에서 최초로 개통됐다. 이 도로는 로스앤젤레스 번화가와 파사데나 사이에 있는 아로요 세코의 오래된 자전거 길을 따라 만들어졌다. 오늘날의 이 좁은 도로는 아로요를 따라 나이는 플라타너스를 보존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 만들어졌다. 파사데나로 가는 무료 고속도로 옆에 위치한 허리테이지 스퀘어 박물관에서는 남북 캘리포니아 과거의 생활상을 일별해 볼 수 있다. 이곳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오래된 빅토리아식 가옥들을 모아 마을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세트가 전시돼 있다. 허리테이지 스퀘어 박물관은 로스앤젤레스시 문화위원회의 후원으로 1969년에 세워졌어요. 공습에 의해서 로스앤젤레스의 건물들이 거의 매일 파괴되다시피 했던 일에 대한 일종의 반발 행위였죠. 그들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에 그 부분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던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와 파사데나의 여러 지역에서 건물들이 모두 옮겨졌는데 그것들을 모두 복구한 사람은 자원노동자들이었어요. 박물관에서는 매달 평균 2건의 행사가 열리는데 카클럽과 빅토리아식 패션쇼나 온갖 종류의 특별 행사들이 열립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피크닉을 즐기면서 하루를 보내는 등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곤 해요. 그것은 좀처럼 그럴 만한 기회가 없는 우리들 대부분이 여유로운 삶으로 돌아가 즐겨볼 수 있는 멋진 방법인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번화가 북서쪽 파사데나 무료 고속도로는 약 13km에 이르는 파사데나의 남쪽에서 끝난다. 파사데나는 로즈 퍼레이드 토너먼트가 열리는 곳과 로즈 보울의 본고장으로서 세계에서 유명한 도시일 것이다. 파사데나는 13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그들은 이곳의 풍부한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있다. 콜로라도 대로를 따라 서 있는 이곳의 몇몇 낡은 건물들은 1900년대 초기의 건축 양식을 보여준다. 올드타운 파사데나는 최근 들어 변화됐다. 많은 건물들이 본래의 외관을 보존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상점과 음식점들이 들어섰다.
파사데나가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20세기 초기에 백만장자를 위한 유흥지로서 유명해졌다. 중서부의 혹독한 추위로부터 탈출해온 휴가객들은 파사데나의 호화스러운 번화가 호텔에 묵으면서 이곳의 온화한 기후를 만끽했다. 이곳의 아름다운 경치에 매료된 방문객들은 결국 넓은 가로수길을 따라 자신들의 호화 주택을 지었다. 찰스와 헨리 그린은 파사데나에 있는 저택과 상가를 설계하기 시작한 건축가들이었다. 갬벌 하우스는 캘리포니아 방갈로 양식의 한 예다. 이것은 그린 형제가 설계한 것으로 그들이 바로 이런 건축 양식을 개척했던 것이다. 이 역사적인 집은 오늘날 일반에게 개방된 박물관이다. 유명한 추인권 패밀리의 윌리엄 윙글리 부부를 비롯한 다른 부유한 주민들은 오렌지 그로브 대로를 따라 이곳에 대저택을 지었다. 윙글리가의 사유지는 1914년부터 1958년까지 사용됐다. 오늘날 이곳에는 로즈 퍼레이드 토너먼트의 사무실이 입주하고 있다. 파사데나 지역의 또 다른 부유한 주민은 철도왕 헨리 헌팅턴이었다. 헌팅턴 사유지 약 24만 평에는 오늘날 헌팅턴 도서관, 식물원과 1928년에 일반에게 개방된 미술관이 있다. 헌팅턴 미술관에는 토마스 게인스보로 경의 블루보이와 토마스 로렌스 경의 핑키가 전시되어 있다. 도서관에는 구텐부르크 성서의 양피지 사본과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벤자민 프랭클린의 초판 작품이 소장돼 있다. 헌팅턴 식물원은 1904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했다. 1층에는 셰익스피어 가든, 1번 차 정원, 그리고 가장 완벽한 선인장 정원이 있다. 이 아름다운 정원의 배경은 실제로는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학술 기관 중에 하나다. 이름난 캘리포니아 테크놀로지 인스티튜트는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 왔으며 국내의 유수한 연구기관 중에 하나다. 캘리포니아 테크놀로지의 과학자들은 또한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의 간부이기도 하다. 캘리포니아 테크놀로지가 남부 캘리포니아에 특별히 관심을 두는 분야는 지진학 연구와 지진 예측이다.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찾는 관광객들은 이곳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대지진의 공포를 실감할 수 있다. 헐리우드의 특수 효과 덕분에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하루에 200번이나 진도 8.3의 지진을 일으킨다.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1915년부터 오락과 환상에 관한 사업을 해왔다. 이것은 칼 레물리가 28만 평 부지의 유니버설 필름 매니팩처링 회사를 설립했을 때부터였다. 그 시절의 관광객들은 25센트를 내고 무성영화 제작 현장을 구경했다. 발성영화가 등장하자 시끄러운 관광객들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았고 그들의 관광은 끝나게 됐다. 그러나 1964년에 관광이 다시 시작됐으며 그 이후로는 이곳이 남부 캘리포니아의 3대 관광 명소 중 하나가 됐다. 하루에도 약 3만 명의 관광객들이 가상의 세계를 구경하려고 무대 뒤로 몰려든다. Excellent. It was great.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로스앤젤레스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대형 영화사이지만 이것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 유니버설 시티 옆에는 버뱅크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인기 코미디언들의 조크 대상으로서는 가장 유명한 곳일지도 모른다. 아름다운 버뱅크 번화가는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워너브라더스 영화사와 콜럼비아 영화사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버뱅크는 또한 NBC 텔레비전의 근거지이기도 한데 그곳에서 관광객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텔레비전 쇼를 보고 그것들이 제작되는 과정을 관람할 수 있다.
관광객은 NBC 미니 스튜디오 안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스카이라인 위로 높이 비행하면서 텔레비전의 마법을 경험해 볼 수 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좌담 쇼인 쟈니 카슨의 투나잇 쇼 이외에도 분장 세트, 의상 디자인도 관광의 일부다. 관광이 끝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NBC가 제공하는 무료 입장권을 가지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쇼의 제작을 지켜본다. 버뱅크로부터 벤츄라 무료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가면 미국에서 가장 큰 그리피스 공원이 있다. 1896년에 그리피스 J. 그리피스 대령이 시에 기부한 550만 평에 이르는 이 공원은 3개의 골프장과 35군데의 피크닉 지역, 그리고 80km가 넘는 승마 코스가 이곳에 자리 잡고 있다. 그중 12,000평 이상의 로스앤젤레스 동물원을 이루고 있다. 이곳에는 2,000마리 이상의 포유동물과 조류, 양서류, 파충류 등을 보유하고 있다. 공원 남쪽 헐리우드 언덕이 높은 정상에 있는 그리피스 공원 관측소와 천문대는 로스앤젤레스 번화가를 조망하거나 화성을 가까이서 관찰하기에 좋은 장소다. 관측소 부근에 있는 그리스 극장은 1919년 그리피스 대령이 임종할 때 기부한 기부금으로 세워졌다. 매해 여름 그리스 극장에서는 록큰롤에서부터 클래식에 이르는 여러 종류의 야외 콘서트를 연다. 일요일 오후가 되면 그리피스 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은 로스앤젤레스 라이브 스티머스가 정차하면 아름답게 장식된 모형 기차에 무려 탑승한다. 그리피스 공원에서는 트래블 타운이라는 전시회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다양한 기차가 선보이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트롤리 한 대를 비롯하여 수십 개의 기관차와 열차가 이곳에서 전시되고 있다. 아마도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대중교통 시스템이었던 빅 레드 카스는 뉴포트 비치에서 샌 페르난도까지, 그리고 리버사이드에서 산 페드로에 이르기까지 가고자 하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90km의 속력으로 달려갔을 것이다. 1901년에 만들어진 이 철도는 헨리 헌팅턴이 소유하고 운영했다. 철도로 인해 수송이 빨라지자 베니스, 레던드 비치, 롱 비치와 그 밖의 수많은 도시들에서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도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1910년까지는 600대의 차량이 날마다 22만 5천 명의 승객을 수송했다. 그러나 1920년이 되자 철도 수송이 쇠퇴하기 시작했다. 로스앤젤레스의 인구가 1920년에는 57만 7천 명이던 것이 1930년에는 123만 8천 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LA 철도의 탑승객은 같은 비율로 줄어들었다. 1919년과 1929년 사이에만 자동차 소유 등록자는 5.5배가 증가했다. 1949년이 되자 레드카 시스템은 문을 닫았다. 대부분의 레드카 노선은 현재의 LA 무료 고속도로 시스템에 의해서 철로 대신 콘크리트로 교체됐다. 남북 캘리포니아는 30개가 넘는 주의 고속도로와 주간 고속도로가 교체되어 있다. 이 도로들은 1000km의 LA 무료 고속도로 시스템을 형성하며 이것은 미국에서 가장 광대한 규모다. 비록 많은 사람들은 무료 고속도로 교통에 관해 불평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또 다른 신속한 교통수단을 고안하고 있었다. 1980년에는 마침내 지하철 공사가 시작됐다. 그리피스 관측소에서 관광객들은 꿈의 도시 헐리우드를 내려다볼 수 있다. (1903년에는) 조용한 농경사회로 시작된 도시가 이제는 전 세계의 흥미와 관심을 끄는 오락물의 최대 집합소가 됐다. 묘하게도 틴셜타운은 이 헛간 안에서 시작됐다. 레스키 헛간은 캘리포니아 영화 산업의 탄생을 보여주는 헐리우드 스튜디오 박물관으로 탈바꿈했다. 1979년에 파라마운트는 이 유명한 명소를 헐리우드에 넘겨주었고 1983년 11월에는 이 헛간을 현재 자리로 옮기고 박물관으로 만들었다. 이 헛간에는 옛날 영화 제작 장비와 헐리우드 초창기에 대한 자세한 역사를 비롯하여 헐리우드의 과거가 고이 간직돼 있다.
박물관 맞은편에는 헐리우드 보울이 있다. 헐리우드 언덕에 있는 이 천연의 원형 극장은 따뜻한 여름 저녁의 재즈와 팝뮤직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오케스트라의 고향이기도 하다. 보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헐리우드가 있다. 이것은 전 세계로부터 온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을 유혹하는 마력과 현란함의 상징이다. 헐리우드에서의 스타의 거리로 불리는 곳에는 2천여 명의 스타들의 사인과 그들의 표식이 있는 장소로 유명하다. 별들이 박혀있는 이 대로는 몇몇 다른 전설적인 명소들과 함께 나란히 있다. 가장 유명한 곳은 아마도 맨스 차이니즈 시애터일 것이다. 이 독특한 극장은 새로운 영화를 상영하기 위한 장소로서 1929년에 시드 그로우먼이 지은 것이다. 글로리아 스웬슨이 실수로 채 마르지 않은 시멘트 위로 걸어 들어왔을 때 전통이 생겨났다. 사람들은 이 극장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극장 앞에다가 명사들의 손과 발의 흔적을 찍어 놓았다. 오늘날 관광객들은 헐리우드에 영원히 자신들의 자국을 남긴 수백 개의 유명 인사들의 손과 발의 흔적에 자신들의 손과 발을 대어본다. 헐리우드 대로는 많은 기념품 상점과 관광 회사들로 붐빈다. 보다 색다른 것을 찾는 쇼핑객들에게 있어서 최첨단 부티크와 레스토랑을 갖추고 있는 웨스트 헐리우드의 멜로즈 애비뉴는 미래의 유행을 추구할 곳으로서 아주 적합한 곳이다. 멜로즈에서 쇼핑객들은 펑크로부터 세련된 정장에 이르는 패션을 감상하거나 햄버거에서 캘리포니아 고급 요리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 이 놀라운 거리는 종종 남부 캘리포니아의 모든 유행을 결정하기도 한다. 서부에서 그리 멀지 않은 비버리 힐즈는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쇼핑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비버리 힐즈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소도시라고 자처한다. 비버리 힐즈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14평방킬로미터의 도시가 상징하는 것은 꿈과 환상이다. 이곳에는 궁전 같은 저택, 호화로운 상점, 값비싼 자동차, 유명 레스토랑들이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버리 힐즈는 사치 그 자체인 것이다. 1912년부터 비버리 힐즈 호텔은 고객들에게 세계 정상급의 편의시설을 제공해왔다. 이것은 유명한 폴로 라운지 레스토랑의 모체이기도 하다. 그 밖에 호화 편의시설과 명소는 1926년에 완공된 우한 리젠트 비버리 월셔 호텔이다. 비버리 월셔에서 거리를 가로질러 아이 쇼핑자들의 천국인 로데오 드라이브로 걸어갈 수 있다. 월셔와 산타모니카 대로 사이에는 3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진 이 지역에는 지상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값비싼 상점들이 있다. 로데오 드라이브의 신비는 프레드 헤이먼의 조지오 부티크의 문을 열었던 25년 전부터 시작됐다. 노란 줄과 하얀 줄 무늬로 유명했던 그 가게는 이제는 프레드 헤이먼이라고 간단하게 불리워진다. 크리스탈 샹들리에와 카푸치노 바에서 새로운 디자인의 향수 273에 이르기까지 프레드 헤이먼은 로데오 드라이브를 대변하는 모든 사치품을 판매한다. 로데오 드라이브를 거니는 많은 관광객들은 줄곧 한두 명의 영화 배우를 보게 될 것이다.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커크 더글라스나 손에 대본을 들고 영화 찍으러 가는 피터 포크를 보지는 못하더라도 영화 배우의 집으로 가는 지도를 사기만 하면 그들이 사는 집은 많이 볼 수 있다. 이 지도를 따라가 보면 종려나무가 늘어져 있는 거리를 지나 지미 스튜어트의 집으로, 진 켈리, 스모키 로빈슨, 조지 번스, 그리고 작고한 잭 베니와 루실리 볼의 집으로 가게 된다. 비버리 힐즈의 월셔 대로에 위치한 아카데미 오브 모션 픽처 아크 앤드 사이언스를 방문하면 영화 산업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아카데미의 실무 행정관인 릭 로버트슨이 이 유명한 기관의 임무를 설명하고 있다. 아카데미는 1927년에 설립됐죠. 초기 사업 목적의 하나는 우수한 영화를 가려 상을 주는 일이었는데 오늘날 아카데미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됐고 오스카상이라고 알려지게 됐습니다. 4m 크기의 금빛이 나는 오스카는 신화에 나오기도 하는 인물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됐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녀의 이름이 오늘날 우리의 도서관을 장식하고 있고 나중에는 아카데미의 중역 감독이 된 마가렛 헤릭은 처음 그 상을 세워놓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꼭 우리 삼촌 오스카를 닮았는데 뭐 이 얘기를 믿는 건 자유지만 확실한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스카란 이름은 이제는 고정돼 버렸죠. 산업 전문가뿐만 아니라 영화에 관심 있는 학생도 아카데미의 마가렛 헤릭 도서관에 가볼 수 있다. 이곳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영화 대본과 작품, 그리고 영화 제작 역사에 대한 다큐멘터리 자료들을 수집해놓고 있다. 웰셔 대로에 위치한 로스앤젤레스 주립 미술박물관에서 여러 종류의 예술품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박물관은 세상에서 가장 광범위한 예술품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폭넓은 양식, 매체, 그리고 시대를 포함하고 있다. 최근에 지은 3만 평방미터의 로버트 오 앤더슨 갤러리는 20세기 예술의 박물관 수집품을 소장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주 예술박물관에 인접하여 대중 한코 공원이 있다. 이곳은 출출한 회사원들이 점심시간에 휴식을 취하기에는 안성맞춤이다. 이 공원은 또한 라브레아 타르피트와 조지 씨 페이지 박물관의 모체다. 란초 라브레아 타르피트는 세계에서 발견된 유적 중 빙하시대 화석이 가장 풍부하게 묻혀있는 장소를 과학자들에게 양보했다. 100톤이 넘는 화석화된 뼈들이 끈적끈적한 타로 웅덩이에서 발견됐다. 라브레아 디스커버리의 조지 씨 페이지 박물관은 란초 라브레아 현장에서 발견된 100만 마리의 포유동물과 조류의 우수한 표본을 공개하고 있다. 멸종된 맘모스, 마스토돈과 송곳니가 발달한 호랑이의 뼈를 복원한 것이 전시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의 쇼핑구역에는 파머스 시장이 있는데 관광객들과 점심을 먹는 회사원들 그리고 근처의 시민들은 이곳을 만남의 장소로 즐겨 이용하고 있다. 불황이 한창일 때 빈터에 얼마 안 되는 상품을 쌓아두는 것으로 시작됐던 것이 이제는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160개소의 사업체가 입주한 매력적인 야외 시장이 됐다. 다채로운 상품, 맛있는 음식, 그리고 개성 있는 의상과 기념품들이 즐비하게 전시되어 있다. 파머 시장의 전통적인 분위기는 로스앤젤레스 서부에 있는 웨스트우드 빌리지의 젊음이 충만한 분위기와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빌리지는 영화관과 레스토랑 그리고 상점이 많기로 유명하다. 이것은 향기로운 여름날 저녁에 거닐기에는 쾌적한 장소다. 웨스트우드 빌리지의 생명력은 대개가 근처에 있는 UCLA 캠퍼스의 대학생들 덕분이다. Initiation dance. All right, here we go. Da-da-da-da-da-da. Oh, these shoes sound like Thank you. Peace and love you with you.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50만 평 부지의 캘리포니아 중앙대학은 서부의 대중 고등교육기관 중의 하나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사회를 위한 이곳의 기능에는 의료센터, 미술품 전시실과 다양한 콘서트 프로그램 등이 있다. 공부하다가 지친 학생들은 선셋대로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해변으로 향한다. 햇볕이 잘 드는 남북 캘리포니아 해변은 캘리포니아 주민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다. 태평양의 푸른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100km 이상의 백사장을 갖춘 이곳은 도시에서 벗어난 관광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서핑에 대해서 말하자면 말리부 해변으로도 알려진
서프라이더 스트레이트 비치는 항상 양호한 서핑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인기가 좋다. (60년대) 프랭키 아발론과 아네트 푸니셀로는 이 해변을 10대들의 천국이라고 표현했다.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음악은 바뀌었지만 해변의 축제는 변함이 없다. 스타의 해변 말리부는 산타모니카 베이의 북단에 위치해 있다. 바다와 산타모니카 산악지대 사이에 위치한 해안선 지대는 이 나라에서 부동산 값이 가장 비싼 지역 중의 하나다. 이곳의 집값은 수백만 달러이며 많은 주민들은 텔레비전과 영화에 나오는 저명 인사들이다. 말리부 해변에서 더 내려가면 산타모니카에 줄지어선 종려나무 거리가 있다. 산타모니카 부들은 가족들의 주말 여행지로서 상당히 멋진 곳이다. 관광객들은 여유롭게 아이 쇼핑을 즐기거나 부두에서 자주 열리는 거리 공연을 즐길 수도 있다. 산타모니카는 또한 남부의 자전거 경주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다.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아름답고 이국적인 해변을 통과하여 남쪽으로 방향을 바꾼다. 베니스 비치에는 하루 종일 구경거리를 제공하는 거리의 연예인들과 다양한 인물들이 있다. 남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자전차 전용 도로가 마리나 델 레이 내륙적으로 굽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6,000척이 넘는 온갖 크기의 유람선들을 갖추고 있는 마리나 델 레이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인공 계류장이다. 주말마다 수백 척의 보트가 이 계류장의 물살을 따라 미끄러져 나간다. 30km 길이의 자전차 전용 도로는 파로스 베르데스 반도의 절벽 저음에서 끝난다. 바다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이 반도에서는 부서지는 파도와 일몰의 장대한 경관을 볼 수 있다. 저 멀리에는 산타 카타리나 아일랜드가 있는데 그것은 캘리포니아 남부 해안의 87개의 섬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섬이다. 본토에서 보트로 겨우 2시간 거리의 아발롱에 있는 항구는 바다를 찾는 주말 여행객들에게 지중해 양식의 관광지를 제공한다. 보트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경치 좋은 정박지를 제공하는 이 섬은 관광객들에게도 골프, 테니스, 파라세일 비행과 같은 활동적인 오락을 제공한다. 훌륭한 식사와 쇼핑은 말할 것도 없다. 관광객들은 유명한 카지노에 갈 수도 있고 밑바닥이 유리로 된 보트를 탈 수도 있다. 카타리나에 가려면 헬리콥터나 카타리나 급행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된다. 해변가의 마을에서는 매일 이곳으로 가는 배가 출발한다. 만약 이 배들이 작다고 여겨지면 성 빈센트 토마스 다리를 지나는 짧은 여행을 즐기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큰 여객선 중 하나를 구경해도 좋다. 퀸 메리호는 롱비치 항구의 물속에 당당한 모습으로 가라앉아 있다. 1940년대에 운항하기 시작한 퀸 메리호는 롱비치시가 구입해서 전시하기 전까지는 수백 번이나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항해를 했었다. 초기에는 상류층만을 위한 배로 쓰였던 퀸 메리호는 2차 대전 중에는 군대를 고국으로 수송하는 데 사용됐다. 현재 롱비치에 정박되어 있는 퀸 메리호는 여행객들에게 개방되어 선상 레스토랑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배가 가진 사실 그대로의 웅장함을 경험해 보려고 소년들은 이 선상 호텔 선실에서 낭만적인 밤을 보내기도 한다.
관광객들은 이제껏 만들어진 것 중 제일 큰 비행기를 볼 수 있다. 억만장자인 하워드 휴즈가 고안해 만든 스프루스 크루즈는 그 꼬리 부분이 8층 건물보다 더 높고 날개 길이는 축구장보다 더 길다. 이것을 만들었던 장소인 스프루스 폴리우드의 이름을 딴 이 거대한 비행기는 1947년 11월 2일에 단 한 번 비행했다. 오늘날 관광객들은 이것의 거대한 하얀 도움에 투숙하면서 이 커다란 새의 장관을 목격할 수 있다. 퀸메리오와 스프루스 크루즈로부터 해협을 건너면 캘리포니아에서 5번째로 큰 도시인 롱비치가 있다. 19세기 후반 롱비치는 약 9km 길이의 하얀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 해수욕장이었다. 지금은 사람들이 길게 뻗어있는 모래사장보다 바닷가 도시에 더 모여든다. 1년에 한 번 주말에 이 도시의 거리들은 도전적인 경주도로로 탈바꿈한다. 롱비치의 토요타 그랜드 프릭스에는 전 세계로부터 경험 많은 경주자들이 몰려든다. 과거 15년 이상 동안 25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 극적인 경주에 참석하여 안드레티, 운저, 피티팔디, 셜리반, 라우다, 빌렌레브와 미어스 같은 전설적인 선수들이 펼치는 기억할 만한 경기가 있었다. 오렌지주의 연안 아래에서 뉴포트 비치까지는 여행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좋다. 이 평화로운 해변가 지역은 연을 날리거나 색다른 멋있는 상점들을 구경하면서 오후를 보내기에 좋은 장소다. 뉴포트의 항구에는 9,000척 이상의 유람선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다. 카타리나로부터 돌아오는 주말 항해자들이나 1시간 동안의 배 여행을 한 사람들을 위해 이 배들은 유연하게 항해하며 정박한다. 이 항구를 가로질러서 발보아 반도와 섬에 이웃해 있는 해변 마을이 있다. 이 섬에 가려면 다리를 건너거나 수십 년 동안 항구 주변의 바다를 오갔던 연락선을 타고 가면 된다. 여객선 운항은 해협을 통과하고 본토로부터의 주행 시간에서 10km를 줄이는 편리수단으로서 1909년에 시작했다. 여객선 여행을 하면 항구의 좋은 전망과 복구된 발보아 전시관을 구경할 수도 있다. 빅밴드 시대의 파빌리온은 카운트 베시, 베니 굿맨, 스탠 켄통과 같은 사람들을 접대했었다. 보다 구체적인 관광을 위해서 파빌리온 퀸은 여름에는 매일 항구에 대해 해설을 곁들인 선박 여행을 제공한다. 항구에서는 관광객의 여행 편의에 대해 언제나 준비하고 있다. 발보에는 남북 캘리포니아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해변 유락 공원 시설 가운데 그 하나가 있다. 수면 위로 높이 떠다니는 연락선을 타보거나 이 해변 유흥지대가 제공하는 다른 오락시설을 이용해도 좋다. 남북 캘리포니아인들은 아침마다 발보아와 뉴포트 근교에서 낚시질로 자신들의 운을 시험해보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왔다. 남북 캘리포니아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곳 특유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태평양의 파도가 부서지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웅대한 샌 베르나르디노와 샌 고고니오 산맥이 우뚝 솟아있다. 겨울에 이 산들이 눈으로 뒤덮이면 거의 12군데나 되는 스키장이 활기를 띠게 된다. 적어도 몇 달 동안은 남북 캘리포니아 주민들도 수영장과 해변보다는 산비탈을 미끄러져 내려오는 상쾌한 매력에 이끌리게 된다. 1년 중 어떤 때는 아침은 태양이 비추는 해변에서 보내고 저녁은 남북 캘리포니아 산에서 스키를 타며 지내는 일이 말 그대로 가능하다.
식스 플래그스 매직 마운틴은 발렌시아 지역에 있는 로스앤젤레스의 북쪽 경계에 위치해 있다. 1년에 300만 이상의 관광객들이 흥미와 스릴로 가득 찬 약 32만 평의 경치 좋은 지대를 찾아온다. 매직 마운틴은 관광객들에게 100가지 이상의 놀이기구와 털것, 라이브쇼, 신나는 모험을 제공해준다. 이 공원은 이곳만의 독특한 놀이기구들로 유명한데 그중 4가지는 롤러코스터이다. 이곳에는 뜨거운 여름날을 식힐 수 있는 물보라를 일으키는 놀이기구가 있다. 전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탈 것과 오락시설도 많이 있다. 남부 캘리포니아인들에게 잘 알려진 다른 오락공원은 부에나 파크의 오렌지주 길가의 베리스탠드에서 시작됐다. 1920년에 월터 노트는 사촌과 함께 39번 고속도로에서 베리스탠드를 운영했는데 그 당시 그것은 고작 2차선 도로였다. 1927년이 되자 노트는 유명한 베리스탠드뿐만 아니라 인근의 10만 2천 평 부지가 베리필드의 단독 소유자가 됐다. 다음 해에 노트는 스탠드를 시장과 종묘원 다방으로 바꿨다. 1932년에 그는 근처 오렌지 농장에 심어져 있던 이상한 덩굴을 발견했는데 그 덩굴은 루돌프 보이센이 로건베리와 블랙베리, 빨간 나무 딸기를 교배해서 기른 것이었다. 노트는 그 딸기에 개발자의 이름을 기려서 보이센베리라고 이름 붙였다. 노트 부인은 이 딸기로 마시는 보존식품과 파이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노트베리 농장의 상표가 됐다. 1934년부터 노트 부인은 닭고기 요리를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선보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만든 맛있는 요리는 남부지방 전역에 금방 유명해졌다. 고객들이 기다리는 동안 그들을 접대하기 위해 노트는 아리조나주의 프레스콧에서 낡은 호텔을 옮겨와 유령 도시의 유적지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 도시의 그럴싸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점차 다른 건물들도 세웠다. 오늘날에도 관광객들은 여전히 원래의 유령 도시를 거닐지만 수십 가지의 신나는 놀이기구와 다른 오락시설도 함께 즐기고 있다. 애너하임 도시의 노트베리 농장에서 남쪽으로 10분 정도 가다 보면 디즈니랜드를 만나게 된다. 1952년에 문을 연 디즈니랜드는 1년 365일 전 세계로부터 찾아온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고 있다. 디즈니랜드 호텔에 투숙하는 사람들은 모노레일을 타고 마법의 왕국을 돌아다닐 수 있다. 디즈니랜드가 점차 커지게 되자 애너하임 도시와 오렌지주도 커졌다. 사실 오렌지주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다. 이 믿기 어려운 성장은 윌리엄 뮬홀랜드의 공학 전문 지식 때문이었다. 많은 논쟁과 악담 속에서 윌리엄 뮬홀란드는 로스앤젤레스 도수관 건설을 감독했는데 그 도수관은 시에라 네바다의 물을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는 로스앤젤레스로 끌어들였다. 군중들은 수천 리터의 북부 캘리포니아의 물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근심스럽게 개막식 날 행사를 지켜봤다. 그날 이후로 이 도수관은 생명의 물을 수백만의 남부 캘리포니아인들에게 공급해왔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산과 지역풍의 방향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따뜻한 날씨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분지에는 공기의 흐름이 막히는 일이 많고 스머그와 아지랑이가 끼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지난 10년간 공기의 상태가 실제로 호전되긴 했지만 아직도 로스앤젤레스가 갈색의 안개 속에 휩싸이는 날이 있다.
타 지역 사람들이 여전히 LA의 스모그에 대한 농담을 해도 남부 캘리포니아인들은 1년 내내 반바지와 티셔츠가 언제나 어울리는 곳에서 사는데 만족한다. 정착하기 위해서든 그저 관광하기 위해서든 매년마다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로스앤젤레스에 몰려든다. 기후와 문화 그리고 활발한 상업이 매력 있는 조화를 이루어 남부 캘리포니아는 이전보다 더 한층 인기 있는 관광지가 됐다. 완벽한 파도를 탈 수 있고 세계적 수준의 요리를 즐길 수 있으며 은막의 스타들과 교제하거나 단순히 피로를 풀고 로스앤젤레스의 남부 캘리포니아식의 독특한 생활 방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은 지상에서 이곳 로스앤젤레스뿐이다. 금문교는 캘리포니아의 황금빛 언덕과 태평양의 청록빛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화려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하늘에 닿을 것만 같은 빛과 아름다움의 조화. 태평양에 접해있는 항구도시 샌프란시스코의 역사와 세계적인 명소를 감상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도시일 수밖에 없는 갖가지 원인을 발견해보자. 이 독특한 도시에서 전 세계인들을 만나고 이들이 펼치는 다채로운 모습과 음악을 통해 지구 곳곳의 문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샌프란시스코는 캘리포니아에서 1300km 떨어진 태평양 해안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미국에서 가장 긴 내륙 수로로 향하는 관문에 위치한 반도이다. 샌프란시스코는 태평양과 만에 근접해 있으며 때때로 이 도시는 서늘한 안개로 온통 뒤덮여 있을 때도 있다. 이 도시의 아름다움은 많은 영화의 배경이 되어 왔으며 1932년 영국에서 개봉한 더 시티에서는 이 도시가 주인공이 된 적도 있다. 세계적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의 역사는 비교적 짧지만
모험과 선구적 정신에서는 풍부한 역사를 자랑한다. 이 도시가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848년 시에라의 작은 언덕 근처에서 금이 발견된 무렵부터였다. 샌프란시스코의 번영이 세계 곳곳의 모험가들에게 새롭게 발견되면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단 4년 만에 이 도시의 인구는 3만 5천 명에 육박했다. 이러한 급속한 성장은 도박장, 사창가, 술집을 즐비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샌프란시스코를 이교도의 해안이라고도 불렀다. 사금이 완전히 사라졌을 무렵 샌프란시스코는 국제적인 무역 중심지이자 주요 기항지로 부상했다.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아래로는 현대 스타일의 다양한 어선들이 통행하고 있다. 그 옛날 많은 사람들은 금문교 다리는 축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건 물의 깊이는 30m 이상에 달하며 풍속 또한 아주 강한 편이다. 그러한 악조건에서 다리를 설사 세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성 때문에 뻔한 희생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비평가들은 주장했었다. 그러한 난점과 비관을 모두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사람은 수석 엔지니어였던 조셉 스트라우스였다. 이 기념비적인 다리의 축조는 1933년도에 시작해서 드디어 4년 후에 3,500만 달러의 공사비와 인부 11명의 생명이 희생되고서야 극적으로 완공됐다. 이 다리의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용감한 사람들은 하루 11달러라는 터무니없는 액수를 받았는데 실제로 불황기였던 그 당시에는 높은 보수였다. 오늘날 금문교는 고소득층이 살고 있는 마린과 그림과 같은 풍경의 소서리토를 샌프란시스코와 연결해주고 있다. 빅토리아풍 고급 주택과 현대적인 풍물들이 소서리토의 가파른 언덕을 장식해주고 있다. 이곳 중심가에는 선물 가게, 미술관, 색다른 분위기의 술집, 로맨틱한 식당가들이 절비하다. 마린의 많은 주민들은 금문교를 통해 샌프란시스코로 통근하지만 여유롭게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나룻배들은 매일 몇 차례씩 도시를 항해하면서 상쾌하고 좀 더 색다른 형태의 통행수단을 제공해주고 있다. (1870년대) 초 금광에 사용했던 강철 케이블을 제조한 앤드류 할러다이는 최초로 케이블로 가동되는 집마차를 도시의 급경사진 곳에 도입했다.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메이슨가에 있는 전동차 박물관을 방문할 것이다. 이곳에는 기억에 남을 만한 전시품들이 있으며 고도의 기술적인 작동 원리를 직접 관람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전동차 시스템은 처음의 모습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각 전동차는 조종기사가 조종하는데 그들은 지하 케이블 위에 전동차의 고정쇠를 계속 정지했다가 풀어주는 일을 담당한다. 이 조종 기사들은 지붕 꼭대기 위에는 벨을 연주하여 승객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한다. 1년에 한 번 벨 연주 챔피언 대회가 개최되어 멋진 연주 솜씨를 들을 수도 있다고 한다. 금문교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만 교는 설계의 완성도로 볼 때 필적할 만하다. 13km 길이와 2층으로 된 이 다리는 연결 터널로 구성되어 있다. 1936년에 개통되어 주요 간선 도로로서 이용돼 왔다. 번쩍거리는 금줄 모양의 이 조명들은 1986년에 부설됐는데 숨을 멎게 할 만한 광경이다.
면적이 좁은 샌프란시스코의 건물들은 대부분 고층 건물이거나 증축된 건물들이 많다. 이러한 현대적이고 획일적인 고층 건물들은 세계 무역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융제국의 본사들이다. 이러한 고층 건물들은 위태로운 경제에는 못 견딜지라도 흔들거리는 지면에서는 잘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다. 샌프란시스코를 황토화시켰던 1906년의 지진은 모든 이의 기억 속에 생생하다. 과거에도 지진이 있어 왔지만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은 이와 같은 엄청난 진동의 지진에는 미처 대비하지 못했다. 이 지진은 1906년 4월 18일 새벽 5시쯤 잠자고 있던 도시를 뒤흔들었다. 진동은 48초 동안 지속되는데 그로 인한 화재가 연일 4일간 계속됐다. 차이나타운은 완전히 파괴됐고 최종적으로 피해 액수가 집계됐을 때는 2만 8천여 개가 넘는 건물들이 무너져버린 상태였다. 그 후로 정부에서는 위험한 지역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가옥과 길가의 상점들을 철거하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가 사용됐고 벤네스가를 따라 여지없이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다. 이런 철거 작업은 지진 사태에 따른 화재 예방 역할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뛰어난 빅토리아식 건축물들이 보존됐다. 재난을 모면한 알라모스퀘어에 있는 작은 멋장이로 이름난 건물들은 사진작가들의 모델 대상이 된다. 대지진을 모면한 또 하나의 역사적인 건물은 페리 빌딩이다. 그 당시 집이른 수많은 이재민들은 불타는 도시에서 안전한 동부의 기슭에 있는 페리 건물로 도피했다. 그래서 페리 건물은 지진 피해자들의 피난처로 사용됐다. 1898년에 축조된 페리 건물에는 73m의 시계탑이 있는데 한때는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로 우뚝 서 있었다. 만교 개통 전에 이 매혹적인 빌딩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분주한 페리선 터미널이기도 했다. 한때 수많은 사람들을 수송했던 통근 페리선 중에 하나인 유레카는 폐선되지 않고 지금은 아쿠에틱 공원에 비치돼 있다. 1951년 아쿠에틱 공원은 국립해양박물관의 본거지로서 현재는 모형 선박, 사진들, 샌프란시스코의 해양 역사상에 기록될 만한 사건들이 전시돼 있다. 해양박물관의 전시물들은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보아야 할 것들이다. (1886년) 스코틀랜드에서 건축된 발크러타는 78m의 가로도 장치가 되어 있는 쾌속 범선으로 1800년대 후반에는 케이프 혼 주변을 유람했다. 아쿠에틱 공원 국립해양박물관, 그 근처의 프로틸리아는 현재 금문교 레크리에이션 지역의 일부로서 보호되고 있다. 이 지역은 110km의 해안지구 소유주를 포함하여 4,300만 평 땅을 점유하고 있다. 이 경치 좋은 공원지대는 아름다운 바닷가 절벽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의 해변가에 서부 비치까지 뻗어 있다. 이 지역은 금문 산책길을 따라 이어진 5.6km의 도보 코스의 시발지다. 이 산책길은 만의 기슭을 따라 금문교 아래까지 이어져 있다. 금문교 아래 산책길의 방문객들은 아름다운 경관과 신선한 바다 공기에 매료될 것이다. 산책길 끝에는 요새지가 있는데 이 역사적인 요새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금문교의 재설계가 필요했다. 1861년에 완공된 요새지에는 한때 149대의 대포가 비치되어 있었으나 한 번도 발포되지는 않았다. 이 요새를 관람할 때는 시민전쟁 당시에 권위 있는 군복을 입은 관광 안내인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해변을 따라 걷다 보면 베이커 비치가 나타난다. 이곳은 사진가들에게 좋은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해변의 물살도 장관이다. 베이커 비치 근처에서는 때때로 육지의 끝이라고 알려진 경리에 찬 자연의 땅을 바라볼 수 있다. 야생 그 자체이며 장엄한 경관의 이 보호구역은 훌륭한 하이킹 장소이며 태평양과 금문의 압도적인 경관을 감상할 수도 있다. 육지의 끝 정상에 우뚝 솟아있는 건물은 레종도네르 훈장궁으로 샌프란시스코의 예술박물관 중의 하나다. 파리에 있는 레종도네르 훈장을 그대로 복제한 이 건물은 그 자체가 예술작품이다. 기둥으로 장식된 경이로운 이 건축물은 설탕무역으로 성공한 스프레크레스가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건물 안에 다양하게 비치된 소장품 외에도 그 유명한 로댕의 동상 생각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 육지의 끝 바로 서쪽 안반 위에 버티고 있는 것은 클리프 하우스로 이 건물에는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레스토랑과 선물 가게들이 있다. 관광객들이 실로 근처로 시선을 돌리면 수많은 포유동물의 흥미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현재 클리프 하우스의 모습은 예전과 매우 다르다. 아돌프 소트로는 이곳에 장엄한 5층짜리 원추 모양의 빅토리아식 걸작품을 세웠다. 이 건축물은 거대한 지진을 모면했지만 1987년 화재로 결국 파괴되고 말았다. 남쪽으로는 태평양의 파괴적인 힘과 맞부딪혀 끝없이 모래바람이 솟구치는 6km 오션 비치가 있다. 오션 비치의 남쪽 끝에는 61m 높이의 가파른 절벽이 솟아있다. 바로 또 하나의 역사적인 군대의 전진기지 포트 푼스톤의 사적지다. 이것은 금문 국립 레크레이션 지대 내에 있는데 수상한 방문객이 접근하면 총포가 발사된다. 그레이트 하이웨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맹렬하게 휘몰아치는 모래포를 막아야 한다. 그래서 매년 수천 톤의 모래를 퍼내서 근해로 버려야만 한다. 동쪽의 도로변에는 네덜란드식 풍차가 있다. 도시의 심장부를 가로질러 서 있는 그 유명한 에덴의 정원은 길이 6km, 폭이 약 40m 크기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공원의 하나로 소문나 있다. 아름다운 공원이 한때는 끝없이 이어진 모래 언덕이었었다. 금문공원 창조에 대한 신념의 대부분은 불굴의 의지를 가진 스코틀랜드인 존 맥네런에 근거한다. 공원 감독으로서 맥너렌은 사실상 불모지나 다름없는 이것을 동식물이 운집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이 지방 정치인들과 싸워야 했다. 감독으로서 56년간 재직하는 동안 맥네렐은 100만 종이 넘는 나무들을 보기 좋게 기르는 데 최선을 다했고 금문공원은 이제 방문객들의 바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편안한 도시의 휴식처로 존재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이 공원의 놀이터는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열대 식물과 다양한 꽃들을 감상할 수 있는 이 거대한 온실은 1906년 지진의 피해를 모면한 공원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원예가들은 스트라이빙 수목원과 식물원을 음미할 수 있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칠레, 아시아의 각 식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약 8만 6천 평에 달하는 이 공간에는 이용 가능한 다양한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골든 게이트 파크의 11개 호수 중 가장 큰 것은 스토우 호수다. 이것은 피크닉하기에 최상이며 대여 보트도 있다. 호수 가운데 위치한 130m 높이의 스트로베리 언덕은 장엄한 인공 폭포가 아름답다. 두 번째로 큰 호수는 스프레클 호수로 흥미진진한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움직이는 모형들이 꽉 차 있다. 골든게이트 공원에는 지적 향연의 자리도 마련돼 있다. 과학원에는 박무라 콜, 스티언 하트 수족관, 모리슨 천문관 등이 있다. 캘리포니아 타이드 풀에서 과학을 직접 체험해보는 어린이들은 돌고래에게 먹이 주는 시간을 가장 즐거워한다. 원형 수족관은 금방 바다에서 채취해온 생생한 물고기의 표본을 담아놓은 수족관이다. 살아있는 산호초가 형형색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와일드 캘리포니아의 또 다른 특색은 디오라마라고 불리는 생명과학 전시다. 사실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헐리우드 효과팀과 생물학자들의 전문적 조언을 적극 활용했다. 대형 박물관은 이집트 시대부터 현재 이르는 방대한 수집품들이 소장돼 있다. 중앙 건물에는 아치 기법의 중세 스페인 수도원이 조성돼 있다. 아시아 예술 박물관에는 만여 점이 넘는 동양 예술품들이 전시돼 있다. 1894년에 세운 일본의 차 정원에서는 아시아의 빼어난 원예물을 감상할 수가 있다. 번사의 나무들과 목교의 여유로움이 이 평화로운 공원을 더욱 매료시킨다. 정원 안의 구석에는 1790년에 주저된 부처의 동상도 볼 수 있다. 자연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노천 카페가 있으며 과자로 점을 치는 흥미로운 곳도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일본 문화센터에서는 심도 깊은 일본 문화를 느낄 수가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흔히 서부로 통하는 관문으로 간주되지만 동부와 극동으로도 통한다. 오층탑 평화파고다는 일본에서 온 선물이다. 여기에는 약 6,000평의 종합 건물이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아시아 구역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곳은 차이나타운이다. 그랜트가의 용문은 차이나타운의 진입문이다. 이 구역에는 동양적 분위기의 레스토랑들과 수많은 상점들로 가득 차 있다. 수많은 레스토랑들은 맛과 가격의 경쟁이며 상점들은 다양한 상품들로 즐거움을 제공한다. 여행객들은 작은 골동품으로 수공 도기상이나 수제품을 사며 한층 여행의 즐거움을 더한다. 매년 2월에 열리는 중국의 신년 퍼레이드는 그 흥미진진함과 떠들썩함으로 수많은 방문객들의 눈길을 끈다. 현대적 서구 도시 한가운데 차이나타운은 동방의 신비스러움을 안겨준다. 샌프란시스코의 건축물들은 역사적인 스타일과 현대적인 스타일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트랜스 아메리카 빌딩은 현대적인 대담한 형태의 건축물이다. 엠바카데로 센터의 하얏트 리젠시 샌프란시스코는 또 다른 현대적 우아미를 보여주고 있다. 호텔 정상에 위치한 에퀴노 레스토랑은 지붕 꼭대기가 회전하는 이 도시의 유일한 레스토랑이다. 대개는 45분이 걸려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손님들은 360도를 회전하며 도시를 구경하는 대단히 멋진 경험을 하게 된다. 초현대적인 하얏트와는 대조적으로 높이 일에는 전통적인 풍의 호텔이 있다. 1907년 봄에 문을 연 페어몬트 호텔은 정통적인 1급 호텔이다. 1920년대 후반에 개점한 마크 홉킨스 호텔도 세계적으로 알려진 곳이며 대통령과 명사들을 접대해온 곳이기도 하다. 유니언 스퀘어는 샥스 오븐가와 니멘 마커스와 같은 쇼핑의 원산지다. 이곳 스퀘어 중앙에 있는 동상도 눈길을 끈다. 샌프란시스코의 건축물 가운데 가장 미학적인 파인아트 궁전이다. 이 극지의 예술품을 바라보고 있자면 마치 작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만 같다. 파인아트 훅은 본래 1915년 파나마 퍼시픽 전람회를 위해 임시 건물로 세워진 것인데 60년대 중반에 재건축됐고 이제는 샌프란시스코의 영원한 궁전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전시관에는 예술과 과학이 조화된 500여 점이 넘는 전시품이 소장돼 있다. 이 전시관에서는 만지는 것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권장되기까지 한다. 이런 교감 작용은 대단히 교육적이며 신선한 경험을 준다.
여기는 롬바르트 스트리트이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꼬불꼬불한 재미있는 거리다. 이 거리는 본래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내리는 말이 수레를 끌기 위한 통로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텔리그라프 힐, 코이트 타워는 샌프란시스코 스카이라인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기념물이다. 어릴 때 불타는 집에서 소방관들에 의해 구조된 릴리언 코이트는 살아있는 동안 소방수에 남다른 애착을 가졌다. 임종 때 릴리언 코이트는 기념 건축물을 세우도록 10만 불을 남겼다. 코이트 타워를 로마네스크 양식의 거대한 기둥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커다랗게 만든 소와 노즐의 복제품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이 타워 꼭대기에서 보는 광경이 실로 장관이라는 점에 모두 동의한다. 텔리그라프 힐은 샌프란시스코의 이탈리아인 구역에 우뚝 솟아 있다. 여기는 노스비치다. 수많은 이탈리아 식당들이 골목마다 질비하게 늘어서 있고 그중 몇몇 식당은 100년이 넘는다. 워싱턴 스퀘어에서 추억에 남을 만한 피크닉 점심을 위해 사람들은 노스비치의 조제식품점을 찾는다. 이 스퀘어를 압도하는 것은 신성함을 불러일으키는 세인트 피터와 폴 로마 카톨릭 교회다. 다문화적인 교구민을 수용하기 위해서 미사는 영어, 이탈리아어, 중국어로 집전된다. 도깨볼은 오락거리로 여전히 인기 있다. Mi chiamo Benito! Mi chiamo Benito! Tira io. Ah, ma quando te lo ti ho detto tira, ti ho detto provo. Tira quella lì. Scappa Silvio. Devi andare per toccare questa un po'. Silenzio! Silenzio! 샌프란시스코의 하위 문화 가운데 화제가 되는 것은 게이 문화다. 여기는 카스트로 구역으로 게이 문화의 중심지다. 카스트로 구역과 근접해 있는 미션 구역은 스페인식 색채를 띠는 곳이다. 이 구역은 1776년에 세워졌으며 스페인의 설립자인 미션 돌로레스의 이름을 따라 명명된 곳이었다. 단순한 어도비 벽돌의 이 교회는 세 차례의 큰 지진을 모면한 손대지 않은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이 미션 구역은 중남미의 미식 취향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장소다. 이 지역의 주된 매력은 공공 단벽에 밝게 채색한 벽화와 레스토랑이다. 아케티 공원 위쪽 거리를 따라가 보면 많은 행위 예술가들을 볼 수 있다. 이들은 1년 내내 공예 미술전을 여는 노점상들과 보도를 나누어 쓰고 있다. 쇼핑객들은 이렇게 수많은 노점상에서 물건을 고르거나 근처의 캐너리, 앵커리지, 기어델리 같은 쇼핑 종합 건물에서 물건을 고른다. 쇼핑 종합 건물 중에는 기어델리 스퀘어가 가장 오래됐다. 여기 있는 전설적인 벽돌 건물들은 1860년대 양모 공장용으로 건축된 것인데 그 후에는 도미니코 기어델리가 운영하는 초콜릿 공장으로 사용됐다. 현재와 같은 용도로 쓰였던 것은 1960년부터였다. 여기에는 특선품 상가, 운치는 레스토랑,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고 다양한 종류의 초콜릿도 있다. 주말마다 분주하지만 항상 친절한 바텐더들이 매일 다양한 음료들을 따르고 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하이드 스트리트 케이블카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기다리는 것이 지겹지 않아 보인다. 샌프란시스코는 무려 5,000개나 되는 레스토랑의 본고장이다. 이 도시에서 식사할 때의 한 가지 문제점은 그 많은 레스토랑들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레스토랑의 식사는 단지 음식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선한 바닷바람과 한 잔의 와인이 곁들여진 낭만적인 분위기가 함께 제공된다.
도시의 문화의 밤은 모든 사람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 장엄한 데이비스 심포니홀은 샌프란시스코 심포니의 본거지이기도 하며 세계 여러 나라의 유명한 예술가들도 초대하고 있다.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셰익스피어에서 신보드빌까지 다양한 종류의 연극 무대를 관람할 수 있다. 다소 대표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것으로는 조잡하고 좋지 않은 저질 스테이지 쇼가 있다. 나이트클럽이나 노필에 세련된 카바레 라운지에서는 현대적인 빠른 곡조의 음악에서부터 분위기 있는 생음악까지 건네준다. 샌프란시스코의 매력과 즐거움은 도시 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많은 일일 여행자들은 다양한 범위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유람 여행도 제공한다. 해변의 고속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향하면 단순히 드라이브만을 해도 멋지다. 캘리포니아 해변선의 자연미가 아주 장관이기 때문이다. 몬타나 비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서쪽으로 20분 거리에 있는 전원풍의 조용한 협곡이다. 그림 같은 풍경의 작은 도시 하프문 베이는 이 지역의 작은 상점과 식당들의 중심가에 늘어서 있다. 샌프란시스코 남쪽으로 2시간 거리에는 몬트레이 반도와 카멜의 헨젤과 그레텔의 배경이 된 도시가 있다. 이곳에는 유명한 부티크들이 있으며 근처에는 페블비치와 AT&T, 프로 AM의 본거지인 스파이글래스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 코스가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몬트레이 베이 해양과는 살아있는 해양 생물들이 집결해 있는 곳이다. 3층 높이의 켈프 가든에서는 물에 젖지 않고도 스쿠버 다이빙을 구경할 수 있다. 이곳의 탱크에는 약 300만 리터의 바닷물이 채워져 있고 약 5천 종이 넘는 바다 생물의 서식지다. 다른 전시물로는 육안으로 보기 힘든 심해 생물이 있다. 밖에서는 바다 수달이 즐겁게 재주를 부리고 있으며 이와 같은 해양군해에서 보호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48km 북동쪽 벨레이오에 위치한 마린월드에는 인상적인 수상 스키 시범, 야생 동물 쇼, 바다 왕들의 수상 발레들이 상연되고 있다. 아이들은 거대한 바다 동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된다.
근처의 나파 계곡은 포도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파라다이스이다. 여기는 포도주의 도시로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루 정도의 유람에 가장 적합한 곳이다. 샌프란시스코 부근에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은 방문객들에게는 매력 그 자체이며 이곳 주민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처이다. 샌프란시스코를 다녀간 사람들은 아마도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다. 금문교의 불빛과 이 도시의 낭만과 자연의 어우러짐을. 루디아드 키플링은 자신의 시에서 샌프란시스코가 가진 단 하나의 흠은 떠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불모지의 한가운데에 독특한 미국적인 도시가 서 있다. 미국에서 급성장한 부유한 도시 중의 한 곳으로 이곳 라스베가스는 현란한 불빛의 리조트 호텔과 최고급 오락시설 그리고 카지노 도박장이 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날로 성장해가고 있다. 지리적으로 사막에서 동떨어진 이 도시에는 매년 2천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이 몰려온다. 매달 약 5천 명 정도가 라스베가스와 네바다의 클라크 카운티로 이주해 온다. 또한 대기업들이 몰려오고 매년 수백 개의 중소기업들도 이곳으로 옮겨온다. 이곳의 문화생활은 매우 풍요롭고 다양하다. 자연의 생동감이 살아있고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오락시설이 이곳 라스베가스에 몰려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미국 오락의 중심지인 이곳에 오는 이유는 카지노 도박의 즐거움과 쾌감을 만끽하기 위해서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뜨겁고 흥미진진한 놀이터다. 과연 라스베가스는 네바다의 사막 속에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대성공을 이루게 된 비결은 어디에 있으며 그 미래는 어떨까? 이러한 질문에 관한 답을 알아보기 위해 네바다 박물관을 찾아가 보았다. 서기 약 1000년에는 남부 파이오딘들이 이곳에 거주하며 사냥을 했었죠. 라스베가스는 스페인어로 초원이란 뜻입니다. 사실 이 사막 한복판에 위치한 라스베가스 계곡에는 샘물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것이 좁고 굽은 시내가 됐고 그로 인해 초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남부 파이오딘들과 다른 거주자들이 바로 이 초원에서 살았던 겁니다. 라스베가스는 네바다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의 하나이며
로스앤젤레스에서 480km 거리인 네바다주 남서쪽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이 역사상 최초로 언급된 것은 1829년인데 마차를 탄 스페인의 무역업자들이 캘리포니아를 향해서 가다가 이곳 샘물에서 캠핑을 했다고 한다. 이곳이 최초로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서부 개척 시대에 존 후리몬트라는 탐험가가 1844년 그의 유명한 베스트셀러에 라스베가스라는 이름을 기록하고부터다. 1855년 몰몬교 전도사들이 파이웃 인디안들을 전도하면서 이곳에서 농사를 지었고 여행자들을 위해서 벽돌로 된 물건 거래소를 짓기도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 후 이곳 생활에 실패하고 그들은 유타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곳의 최초 영구 거주자인 옥타비우스 데게이터 가스는 몰몬 교인들의 시설을 증축했고 1865년에는 78만 평에 달하는 초원을 개발하여 라스베가스 목장을 만들었다. 그 후 1905년에 드디어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철도가 완공됐다. 철도로 인한 땅 투기꾼들, 건축업자들, 도박꾼들, 야심가들이 몰려들었고 그해 5월에는 프리몬트가의 땅을 매입하려는 1000명에 달하는 투자가들이 모여들어 라스베가스의 중심지가 탄생했다. 처음 라스베가스의 성장은 무척 더뎠는데 1928년 미 국회의 볼더 캐년 사업의 승인으로 인해 토목공사로서는 최대 규모인 볼더댐 건설이 착수됐다. 그래서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이곳 라스베가스로 몰려들었다. 현재 후보댐으로 알려진 218m에 달하는 콘크리트 댐은 라스베가스로부터 남쪽으로 48km 떨어진 콜로라도 강을 막아주었고 이로 인해 미국 최대의 인공호수인 메드가 서부에 탄생하게 됐다. 라스베가스를 급성장시킨 가장 큰 계기는 1931년 네바다 주의회의 도박 합법화 결정이었다. 프리몬트가를 따라서 카지노들이 생겼고 라스베가스의 중심지인 다섯 블럭은 황금 협곡이란 별명을 얻게 됐다. 이 마을은 미국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대공황 시기에 급성장을 보여준 것이다. 내 뒤쪽에 있는 이 건물은 1931년 후보댐 건설 당시 볼더시에 세워져서 철도역으로 사용됐고 1974년에 이 마을 박물관에 기증하게 되자 이곳에 옮겨진 것입니다. 이 새 건물을 짓기 전까지는 전시관으로 사용됐었지요. 이것은 클라크 카운티 유적 박물관인데 네바다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죠. 그들은 이 문을 통과하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합니다만 이 모든 역사적 발상지를 보고 우리의 새 건물에 가보시면 사실임을 아실 겁니다. 오늘날의 이 멋진 스카이라인은 40년대에 시작됐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계속 진행됐다. 1941년 4월 3일 완공된 대규모 리조트인 엘 렌처 베가스를 시초로 거의 매주 새 건물들이 들어섰다. 스트립이 탄생됐고 레스트 프론티어, 더 플라밍고, 썬더버드가 완공됐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도시당국의 홍보 활동으로 인해 유명 연예인들이 대거 유입됐고 수백만 와트의 네온 사인이 사막의 하늘을 비추었다. 활락가는 다운타운에서 라스베가스의 한 길을 따라 길이가 약 5km나 되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호화판 호텔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이 호텔들은 각기 독특한 특징을 내세우며
모든 도시의 플레이어를 위해 디자인됐다. 놀이동산, 역사적 조형물, 운동 경기, 그리고 즐거운 쇼 등으로 손님을 끌고 있다. 시저스 팰리스는 전 세계에서 돈 많기로 유명한 최고급 손님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서커스는 가족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트로피카나는 마치 열대지방 섬에 온 것 같은 착각을 준다. 미라지는 환상적인 마술, 흰 호랑이, 76,000리터 규모의 수족관, 그리고 16m에 달하는 인공 화산을 자랑한다. 엑스캘리버는 라스베가스 미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벨리스의 화려한 대형 무대는 가수들과 댄서들을 대거 등장시키고 있다. And two people coming to Vegas, to me, is like a highlight of their courtship. You may seal it with a kiss. Let's give a warm welcome to the new couple. 세계적 결혼의 도시 라스베가스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들은 매년 7만 쌍이나 된다. 프랭크 시나트라, 브루스 윌리스, 엘비스 프레슬리, 자자, 폴 뉴먼 등도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리플리의 믿거나 말거나에서부터 기네스 세계 기록 박물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리버라치 박물관과 대형 물미끄럼 틀 등 특이하면서 멋지다고 생각되는 시설들은 모두 라스베가스에 모여 있다.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이곳에 와서 삶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 화려한 카지노의 밤의 세계를 벗어나서 도시 밖으로 나가보면 또 다른 차원의 놀랍도록 아름다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자동차로 45분 거리에 있는 후버댐과 매드호스, 파이어 스테이트 파크의 계곡, 찰스톤 산맥, 그리고 레드락 캐년이 있다. 후버댐은 5년의 공사기간과 5,000명이 동원되어 만들어졌다. 하부의 두께는 200m가량이나 되며 높이는 70층 건물 높이와 같다. 사용된 콘크리트의 총 소요량은 340만 입방미터인데 이것은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간의 2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양이다. 이 댐의 건설로 인해 185km 길이의 긴 매드호수가 생겼으며 약 890km의 휴양지가 조성됐다. 매년 이곳에는 약 60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이 몰려온다. 라스베가스 북서쪽 80km 거리에 위치한 파이어 스테이트 파크 계곡에는 자연의 신비스럽고도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약 6억 년 전 이곳 모하비 사막은 바다 수백 미터 깊이에 잠겨 있었다. 지각의 티탄 단층과 엄청난 열의 분출로 인해 흙모래로 덮인 석회석 속에서 해저가 융기됐고, 그로부터 약 1억 4천만 년이란 세월이 흘러 광대한 사막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비바람으로 깎인 석층과 산화된 거대한 광석은 다양한 색상을 자랑하고 있다. 코끼리 바위, 푸들 바위, 그리고 벌집 등은 이것의 아름다움을 한층 높여주어 서부 활극과 공상과학 영화, 텔레비전 광고 등 대단히 많은 종류의 영화들이 촬영되고 있다. 네베다 필름 텔레비전 협회의 이사인 밥 허쉬는 말한다. The Professionals 등 여러 편의 서부 활극 영화를 이곳 밸리 오브 파이어에서 촬영했고
아카데미 영화상 수상작인 더스틴 호프만과 톰 크루즈가 출연하는 레인맨, 존 웨인과 클라크 게이블 등도 이곳에서 촬영했습니다. 또 공상과학 영화와 다이아몬드는 영원이라고 하는 제임스 본드의 007 영화도 여기서 촬영했죠. 따라서 촬영 역사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자동차 광고에 있어서는 가장 인기 있는 촬영지 중에 한 곳일 겁니다. 게다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 광고를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을 찾아오면 만사가 해결됩니다. 다른 곳에선 그게 불가능하죠. 예산 부족으로 다른 곳에 갔다가는 영화를 완성하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도시 서쪽 30km 거리에 위치한 레드록 캐년을 넘어 해가 지고 있다. 7,600만 평에 달하는 이 야생지에서는 남서부의 놀랄만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고대 미국 원주민들인 아나사지 혹은 파이웃 인디언들에 의해 4,000년 전에 제작된 신비스러운 암석 조각들. 이 공원을 거닐다 보면 시청각적으로 수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 레드록 내에는 셰익스피어에서부터 브로드웨이 작품까지의 다양한 연극과 뮤지컬을 공연하는 스프링 마운틴 렌치 노천 극장도 있다. 레드록과 밸리 오브 파이어 파크는 연중 무휴인데 여름철에는 온도가 섭씨 50도에 달한다. 땀이 절로 나는 이때 라스베가스 주민들은 56km 북쪽에 위치한 찰스톤 산맥과 리 캐년을 향해 올라간다. 찰스톤 산과 리 캐년은 네바다주 전체를 횡단하는 스프링 산맥의 일부다. 마호가니 산과 폰데로사 소나무 그리고 아스펀 전나무는 그 아래 수놓아진 선인장이나 유카와 대조를 이룬다. 이 나무들은 대부분 굵기가 1m 이상이며 캘리포니아의 삼나무보다도 더 오래됐다. 약 3,700m의 정상을 향해 오르다 보면 마운트 찰스톤 호텔이 우뚝 서 있다. 보다 높은 지대로 올라가다 보면 시원한 소나무 숲 사이에 알프스식의 레스토랑과 라운지가 위치해 있다. 겨울철에 리 캐년 스키장은 3군데의 스키 리프트와 10개 이상의 슬로프, 크로스컨트리 트레일, 스키 대여소 그리고 숙소가 운영된다. 특히 겨울철 라스베가스만의 즐거움은 아침에 마운트 찰스톤에서 스키를 즐긴 후 도심가로 돌아와 간단한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오후에는 35분 거리에 위치한 매드호스로 가서 수상 스키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무시무시한 유령 마을인 라이오라이스는 라스베가스 북쪽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데 현재 라스베가스가 탄생하기 훨씬 이전에 이곳에서는 광부들과 쌍권총 찬 카우보이들이 활약했었다. 포토시, 서치라이트, 골드필드 등과 같은 네바다의 다른 유령 도시에서도 녹이 쓴 철로, 옛 탄광촌 또는 마른 우물 등 과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옛 유물들을 만나볼 수가 있다. 하지만 라스베가스는 아직까지도 금과 은화, 지폐가 언제 어디서 쏟아져 나올지 모르는 도시다. 이로 인해 매년 2천만 명이나 되는 관광객들이 이곳에 위치한 50개의 리조트와 자연환경 그리고 320일간의 햇빛을 만끽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맥케런 국제공항과 이곳을 사용하는 19개 항공사들이 이른 새벽부터 일을 하고 있다. 맥케런 공항의 5개년 확장 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것은 효율성과 편리 면에서 세계 1위를 다투게 됐다.
이곳 맥케렌 공항의 경우는 라스베가스의 주요 호텔들과 회의실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도박 산업을 통한 세금 덕분에 라스베가스의 공립학교들은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학생들은 우수한 성적을 발휘하고 있다. 네베다 라스베가스에 주립돼 UNLV는 이들의 긍지의 원천으로 120학부가 넘는 석사와 박사 코스가 있다. 이곳에 예술대, 성경대, 공대, 의대, 교육대, 과학대,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호텔 경영대에 약 2만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UNLV에는 14개 종목의 스포츠 팀이 있지만 그중 가장 인기 있는 팀은 매년 NCAA 챔피언 자리를 노리고 있는 농구팀으로 매 경기마다 19,000석이나 되는 토마스 앤 맥센터를 가득 메운다. 라스베가스는 90년대 최고의 도시라고 할 수 있으며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성장은 새로운 문제를 초래하게 됐다. 차량이 증가하고 공해 문제도 있다. 인구의 30% 이상이 노인층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 봐도 새로운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도시 외곽지대의 성장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라스베가스는 낙천적인 도시로서 문제 극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로 가득 차 있다. 상공회의소 소장인 마크 스미스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이곳이 언론의 관심의 대상이 된 이유는 그만큼 급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 과정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성장을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고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자원 동원 능력과 실천 능력은 실로 놀랍습니다. 어느 정도 확립된 라스베가스의 모습은 더 오래된 도시에서도 찾아보기 드뭅니다. 이것은 사회 모두가 우리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꿈과 계획을 기반으로 라스베가스는 수백억 불에 달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심가에서 불과 20km 거리에 위치한 핸더슨시의 40억 불 공사인 라스베가스 호수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이러한 노력을 엿볼 수가 있다. 3km 정도 길이의 이 인공호수 주변에는 8개의 주요 리조트와 고급 주거지역, 계류장 그리고 고급 쇼핑 시설이 건설되게 된다. 처치 스트리트 스테이션은 기존의 아름다움의 서부시대의 옛 모습을 가미하게 될 것이다. 5,000개에 달하는 객실을 갖추게 될 MGM 호텔과 대공원은 디즈니도 상상하지 못했을 만한 사업임이 분명하다. MGM의 레리 울프. 이 도시의 미래는 그 어떤 곳과도 다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상적인 장소를 찾고 있다면 당신이 퇴직을 했든 젊든 간에 사랑을 찾아 라스베가스로 왔든 간에 라스베가스는 완벽한 곳입니다. 이것은 에메랄드 도시로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죠. 옛 일을 돌아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향수에 젖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미리 보고 싶어하는 이에게는 상상력을 제공해 줄 것이며 어린이들에게는 세상이 어떤지 또 어떻게 될 수 있고 어떻게 돼야 하는지에 대해 식견을 갖게 해주죠. 이것은 디즈니랜드가 그랬던 것처럼 작은 상상의 세계 한가운데에 홀로 있는 것입니다. 디즈니랜드에서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스베가스 그 자체가 디즈니랜드입니다. 이 도시에 철도를 놓으십시오. 그러면 이곳이 디즈니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도시의 성장은 계속될 것이 명백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90년대의 성장을 가속시켜야 한다. 미래에는 더 많은 리조트, 거대한 공원, 세계적 슈퍼스타,
그리고 이 세상 어느 곳보다도 더 값비싸게 제작된 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운타운과 넓은 대지의 하늘은 어느 때보다 밝을 것이다. 그리고 매일 더욱더 가까워지는 세계에서 이 도시는 가장 멋지고 사악한 도박의 상상,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낙천주의의 도시로 서 있을 것이다. 무지의 세계 한복판에 우뚝 솟아있는 이 도시야말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터로 계속 발전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의 하나뿐인 라스베가스. 지금보다 100배는 더 멋진 세상이 열린다. 손끝 하나로 모든 정보를 지배하는 멀티미디어 세상.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습니다. 손끝에서 손끝으로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멀티미디어의 삼성전자.